전 참 외롭게 자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지고 훌륭한 남자를 만나 성대한 약혼식을 올리게 되다니 생각만 해도 꿈 같은 일이 바로 나에게 벌어졌죠. 30분 정도의 양가 가족들은 워커힐 호텔에 모여 예비 부부의 앞날을 축하하기 바빴습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만드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다 보면 더 아름답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예비 시댁의 큰 어르신이 해주시는 주례는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 같았고, 청록색 드레스를 입은 나는 감색 턱시도를 입은 약혼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앞으로 함께할 날을 기대하며 마치 꿈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죠. 약혼식으로 올렸다는 얘기를 들은 나와 약국을 동업하는 친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랐어요. 요즘 누가 약혼식을 하냐고요. 얘기 들어보니 90년대 중반까지는 약혼식이 지금보다는 보편적이었지만 그동안 IMF를 지나면서 사라진 결혼 풍속이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드문 약혼식까지 챙기면서 혼사를 치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남자친구, 그러니까 제 약혼자는 저를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해서인지 결혼식 전에 다른 놈이 채가지 않게 단단히 하고 싶다는 거 있죠. 약혼자는 부모님이 하시는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맡아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제가 시집갈 예비 시댁은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인데다가 흔히 말하는 뼈대 있는 가문이기도 하고요. 사실 약혼식을 하게 된 것은 약혼자의 의지와 더불어 예비 시댁의 요구이기도 했답니다. 그 집 사람들은 모두 결혼식 전에 약혼식을 올리는 것이 법도라고요. 처음 약혼식을 올리자는 남편의 얘기를 듣고 시댁 분위기가 좀 격식을 과하게 따지는 그런 집안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예비 시모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얘야, 생각해보렴. 어차피 결혼식 전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집안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리러 다녀야 하는데 그보다 이렇게 약혼식 한 번이 깔끔하지 않겠니? 우리 집의 자식이라고는 성재 하나뿐이고 모든 친척들이 우리 성재의 배필이 누구냐고 아주 궁금해하시거든. 그런 가족 식사 자리에 겸해서 너희들 약혼식을 겸해서 하는 단촐한 자리니까 네가 너무 부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어머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예비 시댁 분위기가 이해가 가고 저 역시 남들과 다르게 약혼식 하는 것이 뭔가 대접받는 기분이라 싫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아, 저는 다 좋아요, 어머님. 그런데요, 약혼식에 참석할 저희 친척분들은 별로 없어서 그게 좀 어쩌죠?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듯 예비 시모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해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약간의 동정심이었겠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 결혼은 한쪽의 조건이 아주 기울어지는 그런 결혼이었답니다. 여유 있고 교양 있는 시댁에서 커온 내 약혼자는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신랑감이에요. 하지만 그에 비해 저는 말이죠. 엄마와 저 둘뿐인 집에서 어렵게 자란 사람입니다. 원래는 저에게도 날 낳아준 다정한 아빠가 있으셨죠.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갑자기 아빠가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그 전에도 해외에서 일하시는 바람에 늘 우리가 함께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날 사랑해주고 잘 놀아주는 좋은 아빠였는데 정말 어느 날부터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엄마가 일해서 근근히 생활했기 때문에 아빠의 부재 이후 우리는 빠듯한 살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 전 약사라는 탄탄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학자금 대출로 어렵게 대학 공부를 한 터라 지금까지 그 대출을 갚아야 하는 처지이고요. 이렇듯 우리 집안은 시댁과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이런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은 약혼자가 사귀는 동안 자기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꼭꼭 숨겼기 때문입니다. 넌 덜머리가 나 아주
남자 조건만 밝히고 똑똑한 척이나 하는 여자들이란. 약혼자는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가끔씩 하고는 합니다. 아마 자신의 경제력에 기대어 과한 선물을 요구하는 여자에게 대었거나 아니면 집안 조건에 맞는 여자들과 결혼하라고 부담을 주어서 그런 여자들에게 질린 게 아닌가 짐작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사귀는 동안 그는 툭하면 날 보고 그랬습니다. 너의 순수하고 단순한 모습이 참 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백침이 흐르는 여자가 어떻게 그 어려운 약대에 들어가서 약사가 될 수 있냐? 반쯤 날 놀려대며 하는 말이지만 근데 그게 꼭 싫지만은 않았어요. 저 스스로 그리 머리가 나쁘지 않다고 자부했지만 제가 좀 잘 덤벙대고 사람들을 덮어놓고 믿는다던가 그런 편이긴 하거든요. 저도 저의 그런 단순한 부분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나중에 속상해한다거나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 남자친구가 절 보호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랬지? 넌 사람을 너무 덮어놓고 믿는 게 걱정이야. 조심 좀 하라고. 이렇게 남자친구의 걱정과 훈계를 듣는 경우가 흔했죠. 저도 똑똑한 남자친구의 의견에 따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그의 말에 따르는 편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남자친구라고는 하지만 결혼까지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약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폐의 약사로 대학병원 인근 약국에 취직한 저는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6일 근무에 시달리면서 많이 지쳤어요. 그러던 차에 친한 친구의 제안을 덥석 물게 된 것이었죠. 친구의 외삼촌이 병원을 하나 이전하는데 그 병원에 들어서는 건물에 약국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그렇게 친구와 동업으로 약국을 개업하고 저는 뿌듯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열악하게 자라서 내 약국까지 갖게 되었으니 성공했다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개업식 날 남자친구는 축하 선물을 들고 와서 내 약국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때, 성재 오빠? 나도 이제 어엿한 약국의 주인이 되었다고. 물론 빚은 한가득 얻었지만. 그러게, 오늘은 너 좀 있어 보인다. 멋있네, 약국 주인. 자, 그럼 이제 우리 결혼을 좀 서둘러도 되겠네. 그렇지? 성재 오빠, 지금 그거 농담이죠? 희선이 나이가 26에 불과한데 벌써 결혼이라니. 게다가 진짜 청혼이라면 여자친구 약국 개업식에서 멋없게 하려는 건 아니겠죠? 그런 허례허식이 뭐 중요한가? 안 그러니 희선아? 내 여자는 보통 여자들과 달리 프로포즈니 이벤트 같은 거 바라는 그런 속물이 아닌걸. 이 오빠는 진심이다. 너랑 결혼하고 싶어. 되도록 빨리. 그러니까 이젠 내 말대로 우리 결혼하는 거다. 같이 있던 친구나 저나 처음엔 농담쯤이려니 웃으며 넘겼는데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청혼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 어느새 전 진짜 약혼식까지 올리게 된 것이었죠. 학자금에 약국 차리면서 갚아야 할 대출이 있는 데다가 원래 결혼은 30대에나 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려서는 공부하느라 대학 졸업 이후는 약사 시험 등으로 늘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흔히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지 못하고 소위 놀아보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여행도 다녀보고 쇼핑이나 취미 등 삶의 여유를 느끼며 싱글 생활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금방 유부녀가 되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결혼하게 된 시기도 그렇지만 약혼자는 나를 만나면 자기네 집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아마 훌륭한 집안이다 보니 따라야 할 예절이 많나 보다 생각하고 약혼자의 말을 잘 새겨듣고 집안 어른들의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어야겠다 싶었죠. 우리는 명절에 치르는 의식이 많아. 모든 친척분이 반드시 참석하고 또 이런 예를 차리는 것을 다들 중시하지. 자랑이 아니라 속된 말로 우리 집안이 대대로 정승판서를 배출한 뼈대 있는 가문이라니까 말이야. 그러는 한편 대가족, 친척들과의 화합,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낯선 이질감과 더불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결혼 준비는 약혼자와 예비 시모와 많은 이야기를 하며 준비했는데
솔직히 따지면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전 그냥 따르는 편이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수동적으로 따라왔지만 좀 의아하고 서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행복하고 찬란했던 약혼식 비용이 그 서운한 첫 번째였어요. 약혼자 집안은 20분이 넘게 오셨고 우리 집은 외할머니와 다 해서 5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약혼식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는 말이 나와서 속으로 좀 빈정상했죠. 손님 수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차이 나는 걸 모르지 않으니 예비 시댁에서 전부 부담하지 않을까 기대도 했지만 그냥 딱 절반 하자고 하시니 억울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말씀드리기 못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검진 증비서랑 주민등록 등본에 인감증명서까지 가져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다 필요하냐는 질문에 약혼자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이게 집안의 문화 차이라는 건데, 우리 집안쯤 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결혼할 때 이런 걸 갖추는 게 관례야. 내 사촌 누나 형들도 다 그렇게 결혼했었고, 엄마가 빨리 가져오라시니까 너도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줘. 혹시나 너도 필요하면 나도 준비해줄게. 뭐, 집안이 그렇다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약혼식 비용도 그렇고 이런 서류도 불만을 표현하면 괜한 내 자격지심처럼 생각할까봐 그게 신경 쓰였거든요. 그래, 내가 결혼 과정에서 자란 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 숨길 것도 없이 떳떳하다는 걸 서류로 명확히 알리는 것도 괜찮지?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참기 힘든 부분은요. 결혼 혼수, 예단을 과하게 요구하신다는 것과 적어도 몇 년간은 시부모님 댁에서 합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완곡하게 이건 좀 아니라는 식으로 약혼자에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말했다시피 전 좀 어눌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 약혼자는 똑부러지게 말빨이 좋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절 설득해서 어떻게든 자기들 식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하고 폭발한 저는 약혼자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 오빠네 집에서 요구한 혼수랑 예단만 해도 1억이 넘는다고. 누구보다 우리 집 사정을 뻔히 알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차라리 결혼 자금 모을 때까지 우리 결혼 시기를 늦추면 안 되겠어? 이젠 내 대출 한도를 넘어서 엄마 이름으로 대출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아, 그래. 네가 그렇게 버거워하는지는 미처 몰랐구나. 그런데 일단은 장모님이랑 네가 최대한 부담하고 결혼하고 나서 나랑 같이 갚으면 되잖아. 멍충아, 길게 생각해봐. 나중에 우리 회사나 엄마네 집부터 우리 집 재산이 다 누구 거야? 외아들인 나밖에 없다고. 지금 네가 대출 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야. 난 오빠가 얼마를 상속받든 그거 바라고 하는 결혼 아니고 내가 많이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냥 내 능력이 가능한 선에서 조금씩 바꿔가면 안 될까? 하지만 내 부탁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약혼자와 예비 시모가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혼수와 예단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시키느라 부담되지. 미안해. 혼자서 딸 키우느라 고생만 한 엄마한테 호강은 못 시켜줄 망정. 시집 갈 때 기둥 뿌리까지 다 뽑게 생겼네. 아, 얘는 자식이 엄마한테 별말 다 한다.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좋은 집안의 딸 시집 보낸다고 말이야. 그저 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돼. 부족한 엄마 밑에서 못 받은 사랑 거기서 많이 받고 또 너 하고픈 거 사고픈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 이뻐하던 딸이 이렇게 다 커서 시집 가는구만. 네 아비는 어디서 살아는 있는지. 아휴. 이렇게 말하던 우리 엄마는 끝내 아빠 생각에 복받치는 서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비치셨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작은 소갈이라 하던 차 결혼식을 반년 앞둔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약혼자는 자기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급히 어디로 조문을 오라고 했어요. 상복을 차려입고 장례식을 찾아가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빈소에 먼저 들어섰습니다. 정성을 다해 절을 드리고 분향하기 위해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을 때 제 눈에 들어온 영정사진은 나에게 강력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고인은 병중이셔서 내 약혼식에도 불참하셨고 전 한 번도 뵙지도 못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 속 어르신의 얼굴이 왠지 낯설지 않은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한참을 빤히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선아, 약혼자의 부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급히 영정 앞에서 물러나 상주 가족분들과 맞절을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급히 불렀는데 일찍 왔구나. 수고했어. 그런데 분양하다 말고 왜 그리 멀뚱히 서서 그러고 있었어? 그게 말이야. 지금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라고 했지? 우리 작은아버지셔. 왜 그러는데? 이분은 내가 알 리가 없는데 아무래도 낯설지가 않아. 아, 진짜 이 기분, 이 느낌은 도대체 뭐지?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나에게 예비 시모가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기억을 더듬는 일을 멈춰야 했습니다. 너 왔구나. 잘 왔다. 어서 외투 벗고 저 앞치마 좀 둘러라.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 여기 일 좀 도우려. 서울 강남의 좋은 병원에 부서된 장례식장은 넓고 깨끗한 시설을 자랑했지만 의외로 가족 친지를 제외하고는 찾아오시는 문산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약혼자네 집안의 재산 규모가 크고 이런 경조사에 대한 예를 중시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사업을 하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곳 분위기는 뭐랄까? 좀 썰렁하고 횡하했달까요? 예비 시모가 시키는 일을 마치고 짬이 났을 때 전 약혼자에게 살짝 물어보았어요. 그 작은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왜인지 장례식장에 손님이 별로 안 계시고 분위기가 좀... 상주 가족분들도 별로 안 슬퍼 보이고 좀 이상하네. 상주석에는 고인의 아내로 보이는 분과 딸로 보이는 두 여성분만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슬픔에 젖어야 할 직계가족의 모습이 그렇게 슬퍼 보인다거나 흔한 곡소리 한 번 내지 않은 것이었어요. 소중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두 모녀는 뭘 속닥속닥 얘기하고 화장을 고치고 시시덕대며 웃기까지 하니까 이상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게 말이지. 우리 작은아버지네 가족들간 불화가 좀 있었지. 그럴만도 했어. 작은아버지는 뭐랄까, 우리 집안하고는 좀 안 맞는 인간 타입이랄까? 사람이 감성에 정에 젖어서 사업하는 능력도 그닥 별로였다고 옛날부터 작은엄마랑 다툼이 참 잦았다지. 그런데 얘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약혼자는 고인의 아들이 안 와 있다고 성질을 내며 계속 사촌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네가 이 집 장남이야.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상주인 네가 아직까지 안 오면 어쩌란 말이냐? 시댁 어르신들은 장례식 끝나고 고인을 모실 장지를 상의해야 하는데 왜 큰아들이 없냐며 계속 찾으셨던 거죠. 약혼자가 전화하고 있는데 시숙모가 표정 하나 없는 싸늘한 얼굴로 와서 약혼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왕이한테 계속 전화하는 거냐? 생전에 아비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무리 친부라지만 뭐 잘했다고 온 가족 모두 여기까지 나올 필요야 있겠니? 걔 요즘 세금 신고 기간이라 바빠. 바쁘네 굳이 오라가라 할 것 없다. 하지만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 발인이 내일인데 선사는 지금 자리가 없다고요. 장지로 어디 생각해 두신 곳이 있으세요? 장지는 뭐 별거니? 대충 화장해서 근처 아무 강에나 뿌려. 낚시 좋아하던 양반이니 물고기 밥 되는 게 그 사람도 좋다고 하겠지 뭐. 하루 동안 장례식장에서 지켜보니 돌아가시는 분이 참 불쌍하고 안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울어주지 않는 죽음이라니 그분이 생전 뭘 그리 잘못하셨길래 말이죠. 무엇보다 아까부터 자꾸만 맴도는 그 영정사진 속 얼굴.
그분을 어디서 봤던 건지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고 헤집었습니다. 설마. 그때 뇌리를 스쳐간 아주 먼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7살 무렵 동네 뒷산은 나의 주 놀이터였고 거기서 늘 동네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남자애들과 아카시아 나무를 깎아 만든 검으로 칼싸움하며 놀고 있는데 친구들이 한 명씩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엄마가 저녁 차리기 전까지 안 들어가면 나 엄마한테 맞아 죽어. 안녕. 우리 아빠 퇴근하기 전까지 집에 가야 돼. 내일 보자. 그 친구들 잘못도 아닌데 나만 두고 가는 애들이 배신자처럼 느껴졌어요. 난 아빠도 외국에 계시고 엄마는 일하느라 늦게 집에 들어오셔서 혼자 텅 빈 집으로 가기 싫었거든요. 야, 너는 배신 안 할 거지? 나랑 더 같이 놀자.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이 제자 슬금슬금 내빼려는 남은 친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럼 너도 집에 가면 되잖아. 넌 집에 엄마 아빠 없어? 친구는 별뜻 없이 그냥 물어볼 수 있는 말인데 나한테는 그 말이 왜 그리 서럽던죠. 눈물이 후두둑 나왔고 급기야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하는 친구 뒤로 굵직한 남자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죠. 누가 우리 이쁜 공주님 울렸냐? 이 아빠가 혼쭐을 내주마. 그때 우리 아빠가 활짝 웃으며 날 잡아 어깨 위로 올려 목말 태웠습니다. 야, 우리 아빠 되게 멋있지? 나도 아빠 있어. 먼저 간다. 빼랑. 친구 앞에서 우쭐해진 채로 아빠랑 같이 산을 내려오며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든든하고 힘이 솟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에게도 아빠가 있었어요. 집을 자주 비우셨지만 함께 있을 때는 나랑 자주 놀아주고 날 너무너무 예뻐하셨죠. 그리고 엄마는 오랜만에 만나는 아빠를 항상 수줍은 미소로 맞이하고 꼭 아빠 품에 폭 안기셨어요. 아빠랑 만나면 엄마가 나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죠. 우리 세 가족은 너무나 사이가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잠시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꼭 오신다던 아빠는 입학식은 물론 영영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엄마에게 물어보니 실종되신 것 같다고 연락도 안 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아빠의 실종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날 데리고 멀리 이사까지 갔습니다. 엄마, 우리가 갑자기 이사 가면 아빠가 우릴 어떻게 찾아와? 난 안 갈래. 안 가. 하지만 엄마는 끝내 내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으셨고 대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셨던 기억이 나요.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전 엄마 방문을 벌컥 열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아빠 본 것 같아. 우리 아빠가 글쎄 돌아가신 것 같단 말이야. 엄마는 내 말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식장에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털어놓자 엄마는 넋이 나간 채로 주섬주섬 스웨터를 입고 지갑을 챙기셨습니다. 앞장서. 거기가 진짜 너희 아빠 장례식장이 맞는지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 우리 엄마 쇠고집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리고 나 역시 정말 내 아빠가 맞는지를 엄마의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다시 그 시숙부의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빈소에 들어선 엄마는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가슴을 치며 울음을 터뜨리고 마셨습니다. 역시 그분은 내 아빠가 맞았던 것이에요. 잠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관계인 거죠? 아까 그 약혼자네 작은 어머니와 사촌은 뭐고 내 약혼자와 나는 무슨 사이가 되는 걸까요? 갑자기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막막해하고 있는데 어디서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고성이 들렸습니다. 너 이년,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서 왔어? 천한 상간녀가 어딜 당당히 와 뻔뻔하게 어딜? 그러자 내내 고개 숙이고 울고 있던 엄마는 약혼자의 시숙모를 향해 노려보며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죽어도 나랑은 안 된다고. 날 패고 또 패고 내 딸까지 위협해서 갈라놨으면, 다신 우리를 못 보도록 갈라놨으면 저 사람 행복하게 잘해줬어야지. 당신이 결국 저 불쌍한 사람 죽인 거잖아. 아니야? 순식간에 우리 엄마랑 시숙모는 서로 욕까지 해가며 싸우시더니 급기야 시숙모가 우리 엄마를 밀치고 머리채까지 잡으려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난리의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두 분을 떼어놓고 나 역시 엄마를 부축하면서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살아서도 내 복장 뒤집어 놓더니 이제 남편이 죽어서까지 여길 기어들어와. 내 손으로 죽이기 전에 당장 여기서 사라지지 못해? 잠깐. 그런데 너는 아까 있던 성재 약혼녀 아니냐? 설마 그럼 네가 남편하고 상간녀가 낳은 딸이라는 얘기야? 나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시숙모의 말에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려던 남편의 삼촌이 바로 내 친부였고, 나는 아빠와 엄마의 불륜으로 낳은 사생아였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믿을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자 저는 견딜 수가 없어 바로 거기를 벗어났습니다. 버스 종료장에 다다르자 뜀박질을 멈추고 돌아보니 엄마가 숨을 헉헉 몰아쉬며 나를 계속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희선아, 잠깐만. 아휴, 그만 도망가고 엄마랑 얘기를 좀 하자, 어? 그 말이 사실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그럼 유부남인 아빠랑 불륜하고 나까지 낳고 살았다니 그게 참말이냐고. 미안해 우리 딸. 그런데 그건 다 사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 말 좀 들어줘. 겨우 흥분을 잠재우고 엄마랑 나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난 처음으로 내 출생, 아니 그보다 더 전으로 거슬러 가서 아빠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너희 아빠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향해 항거하는 대학생이었다. 대학가에서 시위하다가 다쳤는데 경찰에게 쫓기는 바람에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온 아빠를 그때 만나고 말았지. 시위하다 공경에 처한 아빠를 도우면서 엄마와 아빠는 바로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외할머니랑 엄마 둘이서 사는 집에 아빠는 자주 드나들며 집 수리도 해주고 밥도 먹고 정말 아들처럼 사위처럼 지냈다고 해요. 두 분 마음 같아서는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었지만 아빠의 본가에서는 극심한 반대를 하고 결국은 점치고 놓은 처자와 억지로 혼인시켰다네요. 그렇게 아빠와 결혼한 처자가 바로 장례식장에 있던 약혼자의 작은 어머니이고요.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끝내 결혼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도 엄마랑 살면서 나까지 낳고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살았다니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아빠의 부모님이 엄마랑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아니었어. 그 집안은 정말 끔찍하게도 너희 아빠를 나에게서 떼어놓으려 별의별 수를 다 써놓았다. 그 본처와 본처의 친정 식구들은 물론 너희 아빠네 식구들까지 들이닥쳐서 그들에게 폭언에 협박에 시달렸어. 심할 때는 우리 몸까지 헤아려 들었지. 심지어 나를 교통사고로 죽이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고서 충격받은 아빠는 그 집에 선언했어. 우리랑 연을 끊고 살 테니 이제 그만 우릴 좀 내버려 두라고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렇게까지 했다고?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사악할 수가 있어? 알량한 집안의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이야.
가진 것 없는 나 같은 여자 따위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너희 아빠는 우릴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본가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 거니? 가여워 그 사람. 너희 아빠 불쌍해서 어쩌면 좋니? 엄마의 얘기를 듣고 나니 전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의적으로는 엄마가 아빠의 진정한 사랑이고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잣대로 봤을 때는 엄마는 불륜녀이고 나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마음에 갈피가 안 잡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집안과의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나보다 한 뼘 더 똑똑한 약혼자는 이미 우리 사이에 대한 결론을 낸 모양입니다. 그 일이 있고 이틀 뒤 약국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불러내더군요. 카페에 가보니 나온 사람은 약혼자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모까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앉아있던 것이죠. 제가 맞은편에 와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드리자 흥 하고 절 쳐다보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우리 바깥 양반이 재작년에 자꾸 하셔서 망정이지. 이 꼴을 보면 아마 뒷목 잡고 쓰러졌을 거다. 너같이 더러운 종자가 내 아들 짝으로 들어올 뻔한 걸 알면 얼마나 노했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알던 어머님이 정말 맞나요? 서방님의 상간녀가 낳은 물건이 너라는 걸 알고 가만 떠올려 보니 기억이 나더구나. 동서가 이 일을 가족 회의에서 터뜨리고 몇몇 가족과 너희 엄마를 바로 잡으러 갔었어. 우리가 너희 엄마를 둘러싸고 얘기했지. 당장 외국이든 어디든 네 애랑 떠나라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래, 나중에 보니 이사 가버려서 우리 말대로 한 줄 알았더니 쥐새끼처럼 한국에 숨어 살았던 거네. 엄마, 그만하세요. 할 말만 하고 가시면 되지 과거까지 뭐하러 들춰내십니까? 너 모든 일이 드러났는데 설마 우리 결혼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너한테 미안하긴 한데 아무래도 너랑 결혼은 못하겠다. 따지고 보면 네 핏줄 문제니까 나 원망 말고 이제 깔끔하게 갈라서자. 응? 치욕스러운 말을 내게 퍼붓는 예비 시모보다 냉담하게 헤어짐을 고하는 약혼자가 더 무섭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 끝인 거겠지? 마지막으로 말해줘. 나 사랑하긴 했어? 하지만 끝내 그의 대답은 듣지 못했어요. 그 두 사람은 이미 떠나버렸거든요. 남은 것은 그와 예비 시모의 비웃음이 담긴 마지막 표정뿐이었죠. 표정만으로도 전 그 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무슨 호바하고 있네. 넌 끝까지 멍청하구나. 그 만남을 뒤로 우리의 사랑은 끝을 파혼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안다 해도 심장처럼 사랑했던 남자를 하루아침에 끊어낸다는 것이 나에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동시에 그의 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들을 계속 생각나고 맴돌면서 나 같은 사생아가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이 어떤 날은 오로지 친부 때문인 것만 같고 또 어떤 날은 친부의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외로웠을까 하는 연민의 눈물을 짓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 속은 천갈래로 찢어지고 얽혀서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긴 우리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랫동안 소식 끊긴 아빠가 살아온 인생과 죽음, 거기에 딸의 파혼까지 겹친걸요. 암담한 나날이 지속되던 어느 하루, 사람의 온기나 활기가 돌지 않던 우리 집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십니까? 혹시
재수 씨, 참 오랜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희선이 중학교 때 병원으로 수술 받으러 간다고 연락했을 때니까 거의 15년 만인가요? 예, 그랬죠. 늦었지만 그때는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아빠의 절친이신 현욱 삼촌이라고 엄마가 소개했습니다. 그 삼촌은 엄마가 내온 사과와 커피에는 손 한 번 대지 않으시고 혼자서 계속 눈을 감고 심호흡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어 괜히 엄마랑 나는 더 긴장해서 서로 팔짱 끼고 삼촌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재수 씨와 희선이에게 꼭 전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눈 감기 직전 원근이는 나에게 몇 번이고 신신당부하며 부탁했거든요. 그 친구는 항상 재수 씨랑 희선이 곁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죽기 전까지 그리는 마음이 조금도 식지 않았으니까요. 삼촌이 꺼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는 새어나오는 눈물을 소매 단으로 찍어 누르기 바쁘셨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승에서의 우리의 인연이 겨우 이만큼인걸. 매정하게 버리고 갔으면 건강하게 잘 살기나 하지. 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떴답니까? 자기 아프다는 소식 한번 전하기 어려웠답니까? 끝까지 얼굴 한번 못 보고요. 난 그 매정한 사람이 원망스러워서 저승 가서도 안 볼 거예요. 여러 번이나 이곳으로 오려고 했어요. 그 친구는. 자기네 집 식구들이 재수 씨랑 희선이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철저히 감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다고요. 자기가 직접 나타나면 그들에게 다 들켜버릴 것 아닙니까? 희선이가 좀 커서 싸이월드에 사진 올린 것도 찾아보고 SNS나 심지어 학교 신문에 인터뷰한 것까지 그 친구는 다 지켜봤어요. 삼촌이 하는 얘기에 엄마 눈이 더욱 땡그랗게 놀라셨고 이내 온몸을 다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열하는 엄마를 가만히 보던 삼촌은 이내 나에게 시선을 돌리고 이런 말을 꺼냈어요. 희선아, 넌 이대로 물러서지 마라. 그 집 사람들이 너희 모녀를 없애려고 했던 악행까지 덮어두면 안 되지 않겠어? 병이 든 너희 아빠를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슬퍼하거나 돌봐주지 않았던 것까지 말이다. 게다가 네가 결혼하려고 했던 약혼자 집안도 모두 다 같은 집안이었다면서. 그렇다면 너도 네가 가진 발톱 정도는 세워서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네 아빠의 한이 또 너희 모녀의 한이 조금은 풀리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난 있는 힘껏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삼촌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그 망할 놈의 집안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나같이 힘없고 돈 없는 여자애가 그 독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요. 저 엄마랑 이민으로 여길 떠날까 고민하고 있고요. 외면하고 떠나면 일이 다 해결될 줄 아느냐. 인연이 얼마나 즐기면 원근이가 그토록 노력해서 너희를 숨겼는데 결국은 또 네가 그 집 사람과 결혼까지 가게 될 줄 누가 알았느냐 말이다. 겪어봐서 아는데 그 집 사람들 약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깽판 칠 작자들이다. 도망치기보다는 차라리 네가 얼마나 강한지 누를 수 없는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보여준다면 어떻겠어? 한번 고민해보고 마음에 결심이 서면 내 사무실로 찾아오너라. 기다리마. 삼촌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것을 자리에 놓고 간 명함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삼촌이 남긴 다른 것은 흰 보자기 천으로 쌓인 아빠의 유품이었습니다. 그 유품이란 어릴 때 우리 사진은 물론 내가 성장하며 싸이월드와 대학신문에 남겨진 내 사진들이 스크랩되어 있는 책 몇 권이었죠. 또 거기에는 아빠의 손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그 유품을 하나하나 보며 뒤늦게야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아빠는 항상 나와 엄마를 지켜보셨고 마음속에 우리를 그리고 계셨다는 걸요. 며칠간 엄마와 고민하던 끝에 용기를 내서 현욱 삼촌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마침 사무실에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던 5, 60대로 보이는 몇몇 분이 계셨는데 저를 발견한 삼촌은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날 소개하시더라고요. 여기 이 친구가 바로 최 사장님의 숨겨진 따님입니다. 정사모와 그 자식들처럼 악하지 않고 아주 마음씨 곱고 바르게 잘 컸어요. 이선아, 용기 내서 이렇게 와주었구나. 정말 잘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제 어깨를 툭툭 친 삼촌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하다고 저를 무척 반기셨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아빠의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직원분들이라고 했어요.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따뜻한 태도로 반겨주셨습니다. 삼촌 설명에 따르면 아빠가 갑자기 사망하기 직전 그 아내와 자식들이 더러 술수를 써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병세가 악화되면서 회사가 파산의 위기에 다다르자 창업 때부터 함께해온 고마운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만큼은 어떻게든 챙겨주고자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고 정신없는 와중에 가족들이 모든 회사 돈을 자기들 앞으로 빼돌리고 만 것입니다. 직원분들은 회사 공금을 되찾아 월급을 정산하고 아빠의 회사도 회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삼촌은 그 직원들을 도와주던 상황인 거죠. 아가씨, 난 최 사장님과 아주 오랜 세월 함께 회사를 지켜온 김상무입니다.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만큼은 챙기고 가실 뿐인데 어쩐지 그 끝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여기 김 변호사님 통해서 말 못할 사정까지 다 듣고 나니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복잡한 가정사로 힘든 사람인지 뒤늦게 알았네요. 사장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못된 가족들과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 아가씨도 진부를 위해서 함께 합시다. 지극한 어르신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을 맺힌 채로 내 손을 얼마나 꼭 잡고 사정하듯 말씀하시던지 그만 저도 같이 눈물이 맺히고 말았죠. 망설임 없이 삼촌과 아빠를 따랐던 직원분들과 같은 일을 도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네가 싸울 일은 두 가지야. 하나는 진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통해 네가 진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또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원근이가 갑자기 병원에서 갑자기 사망한데 그 가족들이 연관되어 있지는 않는지 밝혀내는 것이야. 첫 번째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삼촌에게 말했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삼촌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두 분이 나눈 대화를 들려주었어요. 이런 병원에 간병인도 없어서 너 혼자 물들어 다니냐? 아내며 자식들이라곤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진짜 너무들 한다. 살면서 내가 잘난 남편 아비 노릇은 못했으니까 깊이 쌓인 원망만큼 당하는가 보지. 그런 건 아무래도 괜찮아. 하지만 아내가 나보고 500억 넘는 회사 빚을 혼자 개인으로 책임지라 하더라. 아빠는 없어도 되지만 자기들이 누려온 생활은 조금도 놓을 수 없다고 하는 자식들 얘기 듣는데 나 정말 인생이 허탈하더구나. 현우가 가족들 말대로 그냥 나 혼자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인생 마감하는 게 나을까? 아빠는 이렇게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병세가 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바로 사망할 정도의 병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일주일도 안 돼서 사람이 그렇게 가버릴 수 있느냐고. 모르긴 해도 그 사람들이 아픈 아빠에게 무슨 수를 쓴 것 같다는 것이 삼촌의 예상이었죠. 그래,
네가 중요한 일을 해줘야 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너와 아빠의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너와 배다른 형제들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거든. 그러니 그 집 자식들을 만나거라. 그리고 그들의 입에 닿는 것들 위주로 물건을 수집해. 그 물건이 너와 아빠의 친자 확인을 위한 검사에 유용하게 쓰일 거다. 가능하다면 그 자식놈들이 친구에게 진짜 무슨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더 좋고. 이 일에 대해 삼촌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과 회의를 거친 끝에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대담한 계획에 두려웠지만 난 입술을 꽉 깨물고 일을 시작했어요. 먼저 나에게 잔인한 이별을 고했던 전 약혼자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대로 숨어서 짜쳐 있을 줄 알아? 너 최성재는 물론이고 우리 아빠의 가족들 모두 한 방에 날려버릴 키를 내가 쥐고 있거든? 그동안 우리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과 많은 증거를 모든 언론사와 경찰에 뿌리고 말 테야. 마지막 용서의 기회를 줄 테니까 서초동 땡땡땡 위스키바로 내일 9시까지 나와. 어디 날 말려볼 테면 말려보라고. 내가 통보했던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 9시가 되니까 전 약혼자와 아빠의 자식 중 마다들이라는 놈 하나가 같이 거길 오더라고요. 야, 유희선, 너 다시 봤다. 물로만 봤는데 그런 당돌한 말도 할 줄 알았단 말이지? 맹량한 년. 네 협박에 겁은 안 나는데 무료한 일상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나와봤지. 그의 말투는 내가 알던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왈자처럼 자기의 진짜 모습을 훤히 드러내는 그를 보니 씁쓸했습니다. 아, 네가 그 잡종년의 딸이구나. 어디 사생아따위가 날 불러내. 조선시대 같으면 네 엄마랑 같이 멍석에 말아서 몽둥이 찜질하거나 아주 여자구실 못하게 유린해주는 건데. 두 남자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나 하며 대놓고 깔보는 터라 어떠한 경계심도 없이 탁자 맞은편에 앉아서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별 희한한 말과 성희롱까지 감내해야 했어요. 호기롭게 불러내놓고 막상 내가 얌전히 있으니까 어느 순간 이들이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야, 일 좀 놀았으면 됐고 이제 내놔라. 앙큼한 년이 언제 녹취를 다 하고 뭐 증거까지 모았다며? 그들을 노려보며 말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서 연습했던 대사들을 뱉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더 이상 얕잡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노력했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런 증거 같은 건 없어. 너희 두 사람을 끌어내보려고 던진 미끼인데 덥석 물고 말았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랑 너희 엄마가 우리 아빠를 죽인 거지. 맞지? 아빠 친구한테서 그런 정황이 있다고 다 듣고 온 길이야. 발뺌하지 말라고. 내내 날 깔아보던 놈의 시선이 갑자기 당황으로 변하더니 나한테 저벅저벅 걸어와서 뺨이고 머리고 세차게 때렸습니다. 이런 봉변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눈물이 날 만큼 무섭고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과거부터 날 지키려고 이런 봉변을 얼마나 참고 당했을지 그런 엄마를 떠올리며 저는 꿋꿋이 참았습니다. 분이 풀릴 만큼 때렸는지 아니면 옆에 있던 전 약혼자가 말려서인지 그는 나에게서 떨어져서 이렇게 말했어요. 더러운 년, 전부터 아빠 사생아가 있다고 해서 한 번쯤 패주고 싶었는데 오늘 이러니까 속은 좀 시원하네. 그래, 맞은 김에 불쌍한 년 맥값이나 줘볼까? 덜 떨어진 아빠 친구랑 네가 예상한 게 맞아. 돈으로 매수한 간호사 통해서 우리 아빠 몸에 어떤 약물이 투여되고는 금방 죽어버렸지. 안 그랬으면 아빠가 우리 집 재산을 직원들 나눠주고 빚 갚고 그래서 몽땅 날릴 뻔했는데 엄마랑 나랑 어쩌겠냐고. 근데 이제 와서 니깎게 그걸 입증할 수 있겠어? 이미 화장한 몸뚱이는 재가 되어 유골함에 들어있는데 무슨 수로?
전 약혼자는 내가 맞는 걸 보기 힘들었던지 날 더 어떻게 할까봐 자기 사촌 동생을 억지로 끌고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더군요. 나가기 직전 전 약혼자는 몸을 돌려 망연자실에 있는 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네가 여자로서 좋았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렇게 자꾸 선을 너무러들면 넌 우리 가족들에게 심하게 당할 테고 나도 계속 막아줄 수만은 없어. 그러니까 원래 살았듯이 너답게 조용히 숨죽여 살아. 우리 집안일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알았어? 예전처럼 날 보호하려고 하는 말 같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날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그의 진심을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답게 숨죽여 조용히 살라니. 내가 무슨 죄 지은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내 속의 복수심의 불씨는 그날 일을 겪으며 더욱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지만 사실 그 위스키바에서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은 다 얻었습니다. 아들놈 입에 닿은 술잔과 담배꽁초, 그리고 떨어진 머리카락까지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수집했고 미리 설치해둔 CCTV와 녹음기도 회수했어요. 무엇보다 돈을 노린 가족들이 아빠를 죽게 만들었다는 참혹한 사건의 전말을 직접 듣게 되었으니 성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가족에 의해 생을 마감하다니. 불쌍한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어요. 현욱 삼촌에게 수집한 증거를 갖다 드리면서 저는 약혼자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탄탄한 재력을 과시하던 약혼자 부모님의 회사는 사실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한 일이 많았다네요. 월급을 떼어먹은 것은 고사하고 다반사고 임원들이 직원들을 심리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개인 대출까지 종용했다니 정말 파렴치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환경법이나 세금 문제도 편법을 써서 관공서에 많은 고발 및 추징당한 이력이 많다네요. 그런 악덕 회사여서 벌을 받았는지 손대는 사업마다 망해서 회사 부채 비율도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보기에만 좋은 회사일 뿐 빚만 가득한 빈털터리 회사와 다를 바 없다고 삼촌은 설명했죠. 그 집에 시집 갔다면 저 정말 똥 밟을 뻔했다고요. 그저 허울 좋은 명문가, 교양 있고 친절해 보이는 말씨 뒤에 쓰임새가 없으면 설령 가족이라도 바로 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엮여 가족이 되었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게다가 약혼자는 사랑 때문에 나를 택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나랑 사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선을 받고 돈 많은 집 여자를 물어 정략 결혼하려는 목표를 원래 가지고 있었대요. 하지만 이미 그쪽 업계에 자기 집안의 악명이 퍼지면서 선자리가 끊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와의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 나에게 요구했던 인감 증명과 각종 서류를 이용해서 거액의 대출과 생명보험까지 일으키려 했다니 정말 놀랍죠. 대단히 잔인한 이 집안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버거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내가 친자로 밝혀지면서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거든요. 옛날에 호적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우리 아빠의 자녀 중 한 사람으로 당당히 내 이름 석자가 올라간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도 아버지가 있었음을 인정받는 것만 같았거든요. 행정적으로 내가 아빠의 자식으로 되었으니 이후 유산 상속에서도 유리하게 돼서 내 몫을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전 약혼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진하고 멍청한 년인 줄 알았는데 참나 이 정도로 나올 줄 몰랐네. 지금이야 좋겠지만 과연 앞으로도 네 마음대로 될까?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당한 거 2배로 대갚아주는 사람들이거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다 이 자식아.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내 싸움은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아빠 돌아가시게 한 것들 모두 감옥에 쳐넣어 줄 테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그 자식 앞에서 속 시원히 욕 한번 내뱉고 나왔죠.
만만하게만 대했던 여자가 이렇게 독하고 무섭게 나올 줄 몰랐는지 그놈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근데 그보다 더욱 기뻤던 것은 이제 나에게 그에 대한 사랑이나 미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빠에 대한 원망 없이 이제는 아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본부인과 자식들에게 많은 고초를 당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셨다는 걸 이제 아니까요. 아빠의 절절한 부성애를 느끼고 이젠 하늘에서 쉬고 있을 아빠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전 그 집안에 시집가서 정말 신세 망칠 뻔했죠. 설마 그것까지 다 예상하시고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걸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만나게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혼자 아프게 둬서 정말 미안해요, 아빠. 나라도 아빠를 좀 열심히 찾아볼 것을. 그런 줄도 모르고 아빠가 날 버렸다는 원망만 키웠네요. 저와 관련된 그 집안과의 싸움은 이제 거의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난 아직 그들과의 싸움을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아빠를 위해서 아빠 회사 직원분들이 소송하고 있는 일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사망하시게 된 원인을 밝히고 증거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진실을 밝히고 사필 규정의 결말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저에게 보태주실 조언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저의 전 약혼자와 같은 이런 악연이 찾아오지 않길 바래요. 사람을 해하는 인간들은 꼭 범죄자처럼 보이지만은 않거든요. 부유하고 가정 환경이 좋아 보이는 집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개차반 인성들이 우글우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희망차고 좋은 소식이 생긴다면 또 여러분께 찾아와 제 사연 들려드려도 되겠죠? 그럼 전 이만 작별 인사를 드릴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기가 꽉 들어찬 50대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답답하기만 상황에 그저 울분만 토하다가 이럴 바에야 어디에든 말을 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는 게 낫겠다 싶어 글 몇 자 적어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아들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공부에만 쏟으며 학문의 길을 걸어온 학자입니다. 비록 중간에 되돌아야 했지만 유학까지 다녀왔고 어찌저찌 대학원까지 졸업하여 지금도 쉼없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홍기가 알맞게 들어찼던 나이에도 집에 틀어박혀 공부만 주구장창하면서 만난다는 여자도 없고 선을 보래도 볼 생각도 시간도 없다며 거절하기 일쑤라 제 속을 까맣게 태우곤 했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제발 좀 선이라도 보라고 권하던 중이었는데 잠시 뜸을 들이더니 글쎄 자기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번을 권해도 지금은 시간이 없다, 아직은 생각이 없다만 연불처럼 외면서 거절을 했었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만나는 아가씨가 있다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당장 그 아가씨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기회다 싶고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상대 아가씨도 저희 아들과 나이대가 비슷할 것 같아서 피차 결혼을 논의하기도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럼 엄마, 당장은 안 되고 시간이 되는 날 물어보고 소개시켜 줄게요. 그래, 알겠다. 기다리고 있으마. 아들도 안 된다거나 제게 소개를 시켜주기 싫은 눈치는 아니더군요. 다만 당장은 안 되고 그 아가씨한테 시간이 되는 날을 물어본 다음에 식당이든 어디든 분위기가 괜찮은 곳에서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안 그래도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 아가씨한테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아가씨니 어련히 좋은 사람 같았지만
아무래도 존재 여부를 알게 되니 그날 이후로 틈틈이 만나는 아가씨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만났냐, 뭐하는 아가씨냐 계속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멋쩍은지 웃기만 하고 명확히 이렇다 할 답을 주지는 않아서 만난다는 아가씨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궁금증이 극에 달했을 때쯤 아가씨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번 주말에 자기도 그 아가씨도 시간이 난다며 식당을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를 받는 건 처음이다 보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평소에는 걸리적거려서 하지 않던 목걸이도 하는 등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았을 때까지만 해도 들뜬 마음이었는데 이게 웬걸? 저희 아가씨가 만나고 있다는 그 아가씨가 그 사람이었을 줄은. 아가씨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묻어두고 다신 열지 않을 줄만 알았던 억울함과 화가 드러나서는 표정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절 알아봤는지 표정이 싹 굳더군요. 아들은 그런 저와 그 사람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는 묻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소연아, 오는 길에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굳었는데? 아들이 옆에서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프냐 묻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 아가씨 앞으로 가서 뺨을 올려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끔찍하던 20년 전의 일이 떠올랐으니까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려고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였어? 이럴 줄 알았으면 소개 안 시켜줬어. 이건 너희 나쁜 년, 찾을 땐 나오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어딜 그 뻔뻔한 낯짝을 들고 여길 와. 동현이 너, 이 년이 어떤 년인 줄 알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네 입으로 말해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소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이래, 응? 죄송하긴 했니, 정말? 너 그 돈 어딨어?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지금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내가 너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엮이니? 안 되겠다, 이년. 당장 경찰서 가자. 내가 너 콩밥 먹이고 말 거야. 엄마, 뭐 하는 거야?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하고 진정 좀 하라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들은 당황함을 금치 못하고 저를 말렸고 저는 흥분해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저를 이상한 여자로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게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저는 20년 전 서울에서 평범하게 국밥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매출도 괜찮았고 가장 중요한 매출면에서 신경을 쓸 일이 많지 않아 그런지 비록 빚을 끼고 연 가게였지만 빚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직원들도 좋은 사람들로만 들어와서 사람 문제로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가게를 꾸려나가다 보면 곧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자신감에 차있던 차에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크게 개를 운영하는 개주셨는데 저에게 개를 권유하더라고요. 개요? 그런 건 여태 안 해봤는데. 아유, 목돈 필요할 때 개가 얼마나 좋은데. 같이 해요. 하고 나면 쏠쏠하다니까요. 처음이라서 고민하긴 했지만 이래저래 제 상황에서 개를 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개의 규모가 컸고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사고도 없었다고 하니 조금씩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간 열심히 돈을 붓게 되었습니다. 개를 하면서 또 친해진 사람들하고 친목도 하고 놀러도 가니 기분도 좋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고
꾸준히 잘 될 거라 생각했던 가게 앞에 경쟁 가게가 생기면서 조금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어쩌지. 이번 달 매출이 반토막이 났는데. 아니에요, 사장님. 아마 저 가게 연지 얼마 안 되어서 사람들이 반짝 몰려가는 걸 거예요. 우리 국밥 맛 아는 손님들은 다시 이리로 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저를 많이 위로해주던 사람이 바로 저희 가게 오픈 멤버였던 소연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데려온 그 여자친구였죠. 그 아이는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되어 저희 가게에 취직한 아이였어요. 아무래도 앳된 티가 많이 나기도 하고 성격도 워낙에 순둥해서 가게 사람들에게 이쁨을 많이 받았죠. 거기다 그 아이는 성격도 싹싹해서 손님들도 잘 대해주곤 했어요. 손님들도 국밥집 아가씨가 참 친절하다면서 저에게 몇 마디 거들 정도였으니까요. 자기 할 일이 아닌데도 부엌일을 거들겠다 나서고 제가 짐을 들고 있으면 달려와 서둘러 들어주고 여러모로 이쁜 짓을 많이 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정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곳에 와 어른들 사이에서 일하는 게 힘이 들 텐데도 그런 내색 하나 없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기특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일 얘기 아니더라도 사는 안부를 묻곤 했어요. 소연아, 요즘 힘든 건 없고? 고시원에서 사는 거는 괜찮니? 날이 추운데. 아무래도 난방이 안 되니까 춥긴 해요. 아줌마가 불날 수 있다고 전기장판도 못 켜게 하시고요. 그래도 제가 잠잘 땐 빼고 거의 여기 하루 종일 있으니까 괜찮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 국밥집은 진짜 따뜻하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잠잘 때 너무 춥겠는데? 이불 하나 줄 테니 이거라도 가져가. 이게 그나마 좀 따뜻할 거야. 고향집에 돈 붙이느라 이불도 제대로 된 거 못 샀을 텐데. 소연이 이 아이는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고향집에 계속해서 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아 몰랐지만 아무래도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듯 했어요. 그래서 장녀인 이 아이가 서울에 올라와서 대신 돈을 벌어 돈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았고요. 허나 동생들 걱정에 어머니 걱정에 어린데도 그 어깨에 지워진 짐이 너무 많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국밥 장사를 시작하기 전엔 꽤나 고생을 했기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기도 해요. 젊었을 적 남편을 보내고 난 후 혼자 아이 키우고 단칸방에서 지내던 시간이 길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그런 환경에서 키우며 먹고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젊으신 분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집에 쌀이 떨어져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면 옆집 애가 아기를 업고 동냥이라도 해야 했어요. 아이고 가여워라. 아기도 어린데. 이거 오늘 내가 만든 반찬인데 밥이랑 같이 가져가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런 제 처지를 나몰라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가 특히 저희를 가여워하셔서 선뜻 도와주시기도 했고 또 다른 분들도 제 사정을 듣곤 아름아름 찾아와 쌀이나 반찬을 놓고 가곤 했어요. 사실 아기를 놓고 일을 하러 나갈 수 없던 처지라 너무 막막했는데 당시 제가 받은 이런 도움은 나중에 제가 잘 살면 나도 꼭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아기가 좀 크고 일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을 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일하지 않으면 쌀이 떨어지는지라 굶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했고 또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못해도 내 아들에겐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 엄마가 다음 달 월급 타면 사줄게. 꼭 약속해. 알겠어. 아이는 머리가 크자 친구들이 가진 걸 자기도 가지고 싶었는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떼를 쓰곤 했지만 그래도 심하게 응석을 부리진 않았어요. 아마 어려도 제 엄마가 힘들게 사는 건 알았나 봐요. 오히려 제가 일하고 돌아오면 당시 제 아기를 봐주던 옆집 할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꽉 안기며 엄마, 고생했어. 하고 말해주었죠.
그땐 뭣도 모르고 하는 아이의 그런 말이, 아이의 사랑이 저를 참 많이 눈물 짓게 했어요. 하루 10시간 동안 일을 하며 고단하게 살다 보면 삶에 지치고 때론 포기도 하고 싶기 마련인데 아이를 보면 이상하게 그 모든 것들이 씻겨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얘 때문에 살지 하면서 또 일어서서 일하러 나가게 되더군요. 얼른 나도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그리고 우리 동현이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사줘야지. 또 내 가게도 차릴 거야. 반드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를 악물고 일을 했어요. 아이를 보면서 반드시 내 가게를 차려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를 다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힘듦도 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 넘게 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저 먹는 것까지 아껴 돈을 모아나갔어요. 밥은 거의 식당밥으로 때웠고 애한테 나가는 돈이 아니면 제게 허락된 돈은 없었어요.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미용실 한번 안 가며 허름하게 다녔죠. 가끔은 꾸미고 다니는 여자들이 부러워 길거리를 가다가도 저도 모르게 그 여자들을 뚫어져라 보거나 옷이라도 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남편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서글픔이 문득문득 찾아왔어요. 허나 아이를 보며 마음을 다시금 다잡았고 그렇게 돈을 모아 5년 후 저는 식당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빚을 내어 내 가게를 차린다는 사실이 겁도 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자신을 믿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차린 국밥집을 단장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뽑았는데 그때 온 사람이 바로 소연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어려 보이는 그 아이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사장님. 하면 생글생글 웃어 보였는데 그 안에 다부짐이 느껴지는 게 일 하나는 똑소리 나게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보자. 그 후 몇 명의 직원을 더 뽑아 그리 함께 국밥집을 꾸려나가게 되었죠. 허나 소연이를 알면 알수록 왠지 저와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했어요. 힘들어도 티내지 않고 꾹 참는 것도 그렇고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잘 붙이는 것도 그렇고 일머리 손이 빠른 것도 그랬죠. 게다가 생긴 것도 닮아 손님들도 혹시 엄마와 딸이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소연이를 더 챙겨주곤 했어요. 소연아, 이거 반찬 만들어 놓은 건데 가져가라. 너 쉬는 날 이거라도 먹으면서 보내라. 이번에 고향 내려가지. 어머니 갖다 드려라. 심지어 그 아이가 고향에 내려간다 했을 땐 어머니 드리라고 용돈까지 쥐어보냈어요. 소연이는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소연이는 그렇게 고향에 갔다 오면 고향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와 저희 가게로 가져오곤 했어요. 혼자 먹지 못하러 가져왔냐 하면 같이 먹어야 만난다며 보따리를 풀어헤치곤 했어요. 소연이 어머니 음식 솜씨가 워낙에 좋아서 음식들이 인기가 좋았는데요. 그래서 그날은 가게가 끝나고 문을 닫은 후 국밥 국물에 고향 반찬들을 먹으며 직원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허나 딸 같은 소연이와의 시간은 그 사건 하나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데요. 제가 몇 년간 돈을 부었던 개에서 그 당시 2억 원이란 돈을 타게 되었어요. 참 그날은 너무 생생히도 기억이 납니다.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날아다닌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갯돈 받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내 돈이지만 마치 꽁돈이라도 탄 기분이었어요. 어찌나 좋던지. 하루 종일 싱글벙글해하자 직원 애 하나가 묻더라고요. 사장님,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아, 그게 내가 오늘 갯돈 탄 날이거든. 정말요? 이야, 기분 진짜 좋으시겠네요. 당연히 좋지. 철이 너도 나처럼 개해봐. 그럼 이 기분 알걸? 오늘 다들 먹고 싶은 거 생각해봐. 내가 다 쏠 테니. 그땐 그게 실수란 걸 몰랐어요.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죠.
특히 저희 직원들만큼은 가족같이 챙기던 식구들이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역시 좋았던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쇼핑백에 담아놓고 카운터 깊숙이 넣어놓은 갯돈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돈이 어디로 갔지? 제가 당황해하며 찾고 있자 그때 소연이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 묻더군요. 돈이 없어졌다, 소연아. 돈이요? 제가 갯돈이 없어졌다 하자 소연이도 놀라고 직원들도 놀라 모두 허둥지둥 돈을 찾기 시작했죠. 허나 저는 촉이 왔어요.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손님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범인은 직원들 중에 있다는 걸요. 그래서 물증이 없지만 직원들을 불러 모아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털어놓으면 법적 조치하지 않겠단 말로 달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않더라고요. 외려 왜 자기들을 의심하냐고 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당시 가게 안엔 카메라도 달지 않아 누구인지 확인할 길도 없었는데 너무 막막해졌고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아마 이 기분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 돈은 제게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빚 갚을 돈 우리 아들 유학 비용이었어요. 그때 잠깐 옆가게 사장님이 저를 불렀고 저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밖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제야 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가게 사장님이 우연히 거스름돈을 밖으로 들렸다가 보았다고 하더군요. 그거 소연이가 가져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일을 어째? 아이, 나는 그 쇼핑백이 걔 거인 줄 알았지. 그게 사장님 돈인 줄 알았나? 어쩌면 좋아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만은 아니길 바람으로 가게에 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제가 헐레벌떡 가게에 왔을 땐 대체 어디로 간 건지 그 아이는 신기루처럼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얘 어딨니? 네? 소연이 얘 어딨냐고? 아까 화장실에 간다고. 저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운명에 처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스스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그 친구를 찾아다니기도 해봤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 재산을 모두 날린 건가? 전 재산을 날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던가? 정말 눈앞이 캄캄해서 콱 죽어버리고픈 심정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가게를 내 돈을 마련한 건데 당장 빚을 갚을 돈이 모두 사라졌지. 수중에 남은 돈은 없지. 넋이 나간 채로 가게를 운영해서인지 나쁘지 않던 매출도 뚝뚝 떨어지지. 매출이 떨어지니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지. 직원을 줄이니 질이 떨어지지. 악재가 겹쳐 결국 가게마저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은 날 바닥에 손을 치며 오열했어요. 어떻게 낸 가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닫는다 생각하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 느낌도 지워지질 않았어요. 거기다 아파트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넘기고 싶지 않았지만 가게마저 잃은 상태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방도가 없어 결국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 뒤로 술독에도 빠져 살다가 하루 종일 한탄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다 멍이 들기도 하고 눈물로 매일을 지새는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가게도 돈도 없이 폭삭 망해버리니 사람이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더군요. 허나 그때 막 성인이 된 아들이 저를 위로하다 어느 날은 다부진 얼굴로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돈 잃고 가게 잃은 건 나도 속상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어쩔 수 없어. 우리 남은 사람들끼리 어떻게든 살아가 보자. 나도 열심히 돈 벌게. 나 유학 안 가도 돼. 아들의 위로에 저는 다시금 목 놓아 울었지만 그래도 아들 말처럼 이미 지나간 일, 연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봤자 저만 갉아먹는 일이라는 걸요. 다행히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국밥집이 망하고 난 뒤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밥벌이나 하고 살 수 있었어요. 또 아들이 돈을 벌어오니 돈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가게를 다시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악착같이 하자는 마음으로 딴 마음 품지 않고 일을 한 결과 이날 이때껏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었죠. 허나 아들 덕에 정신 차리고 그나마 살만해진 게 최근의 일인데 아들이 내내 힘들게 살아있던 이유이자 제 삶이 폭삭 내려앉게 된 이유인 그 아가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찾을 때는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더니 괜찮아지려는 이제야 와서 얼굴을 들이미는 이유가 무엇인지, 운명의 장난이라면 왜 이리 가혹한 것인지. 그날 이후로 찾지 않던 하늘에 새삼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화에 시근덕대며 아들에게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뺨을 올려붙인 이유와 우리가 힘들게 살아있던 지난 날들을 말이죠. 저는 당연히 아들이 그 친구와 더는 만나지 않겠다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저를 잠깐 데리고 나가더군요. 엄마,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소윤이가 과거에 분명 잘못을 했던 건 맞지만 어린 마음에 그랬던 거고 소윤이도 사정이 있었겠지. 지금은 그 일을 반성하고 있을 거야.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거면 내가 줄게. 이자까지 쳐서. 그러니까 엄마도 이만. 미쳤니? 그 돈을 네가 왜 줘? 동현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제 잘못을 대신 덮어줘? 우리가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라서 그래? 네가 누구 때문에 유학길을 접고 왔는데 우리 집안이 누구 때문에 폭삭 내려앉았는데. 전 그 길로 다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예, 너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라. 어떻게 동현이 뒤에 숨어서 한마디를 안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면 단 줄 알아? 여기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머, 예, 누가 보면 내가 엄한 사람 잡는 줄 알겠다. 피해자인 척 눈물 글썽이면 다인 줄 알아? 울 거면 내가 울어야지 네가 왜 우니? 아니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 그래? 엄마, 그만해. 엄마 지금 많이 흥분했어. 이러다 쓰러져, 응? 그만하고 오늘은 이만 가자. 아, 소연아, 너도 잘 들어가고 난 엄마 모시고 가야겠다. 들어가면 꼭 연락해. 연락? 무슨 연락을 해? 너 내 아들한테 연락할 생각도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그 다음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20년 전의 분노와 더불어 나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까지 빼앗아 가려는 도둑년에게 어떻게든 죗값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법과 경찰의 무능함에 다시 한번 치가 떨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폐허로 만든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서 떵떵거리고 도망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니 공소시효 만료라니 정말 힘이 쩍쩍 빠지더군요. 이제 남은 방법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지난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았기에 수긍하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헤어질게요. 나도 그 일이 엄마한테 어떤 일인지 알아요. 나도 옆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들도 그 친구 얘기는 더는 하지 않았고 저도 당연히 헤어졌겠거냐 하고 더 묻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그 친구는 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차라리 몰래 만날 거라면 걸리지라도 말지. 아들이 대학 동기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나갔던 날의 일입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휴대전화를 놓고 간 건지 제 벨소리와는 다른 아들 전화의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받아야나 말아야나 일단 소리가 울리는 쪽으로 가는데 휴대전화의 액정에 소연이라는 이름이 떠있더군요. 소연. 네, 그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대로 눈이 뒤집혀서 전화를 받으니 오빠 언제 오냐는 둥 보고 싶다는 둥 듣기도 싫은 말들을 짓거리더라고요. 참, 그날 제 말은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낸 건지 뻔뻔하게 그지없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렇게 대꾸 없이 얘기를 듣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꼴을 봤으면서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것에 기가 차고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일말의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삶을 모두 망친 사람과 기어코 사랑을 해야겠는 건지 아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술독에 빠져 살던 것도 보고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가는 모습도 봐왔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아들이 대신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망가졌던 제 삶과 제가 잃었던 것들,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지새던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력감과 함께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아주 늦어서야 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여태 없던 원망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았어요. 동현이 너 아직도 걔 만나니? 무슨 말이야? 오늘 대학 동기들 만나고 왔는데. 시침이 뗄 생각하지 마. 아까 네 휴대전화로 걔한테 전화 왔더라. 언제 오냐고 보고 싶다고 하던데 걔가 대학 동기들이니? 너 정말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엄마, 그게... 세상에 여자가 몇 명인데 많은 여자 중에서 하필 걔랑 만나니? 너는 내가 걔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꼴을 봤으면서도 걔랑 만나고 싶디? 걔가 소중하고 엄마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너 걔 아니었으면 지금 엄청 큰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거야. 걔가 네 인생 망친 거나 다름없다고. 그게 아니라 엄마,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거짓말한 것도 이렇게 된 것도. 그런데 나 정말 소윤이를 사랑해. 그날은 그냥 소윤이 편들었지만 실은 소윤이랑 헤어지려고도 했어. 정말이야.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제일 가까이서 많이 봤는데 그걸 보고도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만나겠어.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자꾸 보고 싶고 생각나서 헤어질 수가 없었어. 엄마, 미안해. 소연이가 잘못한 건 내가 평생 엄마에게 효도하면서 살게.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면 말이 안 나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누가 목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찍소리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 내 아들이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이제 아들한테는 무슨 말을 하든지 소용없을 거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죽는 신용을 하든 미친 척을 하고 날뛰든 듣는 척도 안 할 거라는 것도요.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는 전부였던 돈을 가져가더니 이번에는 아들까지. 너는 항상 내가 가진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다시 모든 걸 잃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방법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둘이 결혼이라도 하려고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 밤을 잠도 못 자면서 고민만 했던 것 같네요. 아들은 몇 번을 생각해봐도 무슨 말을 하든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것 같고 결국엔 그 친구를 만나는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도 마주하기 싫은 얼굴을 스스로 보러 가려는 마음을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그런데 이대로 둘을 그대로 두다간 결혼한다고 선언이라도 할 것 같아 억지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짜로 그 얘기를 들었다간 답답해서 화병으로 죽을 것 같은 건 둘째치고 그런 인간과 가족으로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한다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친구와 묶이는 걸 생각하니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입에 힘을 줘가면서 아들에게 그 친구 번호 좀 달라고 했습니다. 네 말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마. 사정이 있었다면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소연이 전화번호를? 그래, 내가 들어보마. 걔한테도 무슨 사정이 있긴 했겠지. 듣고 결정하련다. 하지만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정말 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남의 돈을 가지고 달아나고 남의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는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느라 힘들었네요. 아들은 제 마음도 모르고 반색을 하며 식당이라도 예약해줄까 어쩔까 옆에서 난리를 피우는데 내 아들이지만 어쩜 이렇게 한심스러울까 싶어 혼났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괜히 나서지 말아라. 하고 망설일 것도 없이 그 친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짧게 문자 남겼습니다. 동현이 엄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 어디서 언제 만나자. 아들이 언지를 주기도 전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런지 문자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티가 났는데 흔쾌히 수락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나가겠습니다.
그날 배워요. 좋은 소리 들을 걸로 기대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아직도 불쾌하고 화가 부글부글 끓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 같았어요. 이미 첫 단추가 단단히 잘못 끼워져서 무슨 말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믿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제게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날을 잡아놓으니 대체 무슨 말을 해야 아들과 헤어질까? 원하는 게 뭘까? 뭘 주면 헤어져 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돈봉투라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드라마 속의 못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어이가 없었지만 변명을 하자면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과거에 남의 피 같은 돈을 들고 달아난 전적이 있으니 돈을 주면 좋아할 것이고 혹시 이걸 받으면 떨어져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런 준비들이라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 약속날도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오기를 바랐지만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던 약속날, 카페에 먼저 도착해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걸이 하나도 하고 가기 아까웠지만 편하게 보이기 싫어서 오히려 첫 만남 때보다도 꾸미고 갔던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잊으려고 애썼던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마음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처음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차분이고 뭐고 불가능했네요. 아, 어머님 먼저 와 계셨네요. 제가 먼저 왔어야 하는데 누가 네 어머님이야? 누가? 설마 나한테 그런 거니? 너 정말 동현이랑 결혼이라도 할 작정이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야겠지.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지만 서로 논의를 하던 중이기는 했어요. 서로 나이도 있고 저도 동현 오빠도 서로 진심으로. 네가 정말 미쳤구나. 돌아버려도 단단히 돌아버린 게 틀림없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니? 네가 남의 돈 들고 달아나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동안에 나랑 동현이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읊어줘야 떨어질래? 남의 인생 나락으로 밀어넣어놓고 어디서 그 더러운 낯짝을 당당하게 들고 나오기를. 어머님, 저도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 일로는 제게 무슨 욕을 하시든 무슨 말을 하시든 다 달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어머님께 갚으면서 살아갈게요. 저 정말 동현 오빠 사랑해요. 정말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에요. 무슨 말을 하셔도 좋지만 그렇지만 제 마음을 편하시거나 오빠랑 헤어지라는 말만은. 이게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어? 네가 지금 사랑 운운하면서 내 앞에서 똑바로 내 눈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니? 무릎 꿇고 빌면서 죄송하다. 그때 일은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 어떤 사정이다 주절주절 떠들어도 모자라. 근데 뭐? 네 말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얼마나 싫어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동현이랑 계속 만나겠다는 소리 아니니? 그때도 피해자나 안중에도 없이 네 마음대로 남의 돈을 들고 가더니 지금도 똑같아.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합리화 하나 하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 없다 하면 다 되는 거니? 사람이 어쩜 이렇게 독할 수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독해? 이번엔 안 돼. 너 돈 좋아하는 거 아니까 넉넉하게 넣었다. 이거 받고 그만 정리해.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라 저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대화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신물이 났습니다. 여전히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용서를 빌기는커녕 눈물이나 짜내는 꼴을 보고 있자니 화보다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내가 대체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일생일대의 원수랑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듣기 싫은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한참을 창밖이나 보고 있자니 그냥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붙들고 있던 제 인내심과 자존심마저도 이걸 붙들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뻔뻔하다는 말하기도 지치게 하는구나. 돈 액수가 부족했니? 2억이 아니라서 그래? 네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너만 보면 화병으로 죽을 것 같다는 사람보다 네 감정이 더 중요하니?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만할래?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면 들어줄 거니? 동현이랑 헤어져 줄래?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제발 부탁이다, 소연아. 제발 우리 동현이랑 헤어져다오.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마. 이렇게 내 아들 인생까지 다 망치게 할 수는 없어. 세상 사람들 다 돼도 너는 안 돼. 이유는 너도 알잖니? 어머님. 그 친구는 제가 무릎을 꿇자 놀란 얼굴로 계속 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버티면서 10분은 무릎 꿇고 빌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헤어져만 달라고. 그리고 억지로 돈봉투도 손에 쥐어주고 왔네요. 헤어지겠다는 확답을 듣고 오지 못하기도 했고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고 헤어지지 않겠다는 연락도 없으니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당장 제가 먼저 연락해볼까 했지만 제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라 조금 회복이 필요할 것 같아 연락하진 않았어요. 저는 제 능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는데 부디 제가 연락하기 전에 그 친구 쪽에서 먼저 헤어지겠다는 시원한 화답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이젠 원수고 뭐고 다 떠나서 그런 아이를 며느리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이었으니. 그런데 그 아이도 그걸 알아들었는지 어느 날 문자 하나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아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동현 씨랑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아 평생 괴로워하며 살았어요.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그리고 동현 씨 계좌로 2억은 넣어드렸어요. 이걸로 저도 제 집 내려놓고 편안해지고 싶어 드리는 거니 꼭 받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저 용서하지 마세요. 문자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푹 새어나왔어요. 이 아이의 진심이 어찌됐건 간에 악연으로 만났으니 더 이어질 수 없는 연인 건 분명했지만 막상 마음 한편은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다행히 모든 일이 정리되고 저는 평안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는 이런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